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은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 소개를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환경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설계 시공하는 업무와 환경영향평가 업무 등 환경에 관련된 업무를 30년 이상 수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건설기술인 여러분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건설 현장에서 건설공사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모두 4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강의 순서는 가장 먼저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환경영향평가 개론을 1, 2차 시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3, 4차 시에는 협의 이행 계획을 2회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5차 시에는 협의 이행 실적, 6차 시에는 민원 관리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7차 시에는 사후 환경 영향 조사, 마지막 8차 시에는 사후 관리 사례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 영향평가 개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이란 무엇인가?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환경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막상 환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라고 한다면 대답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최상위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환경이란 바다와 육지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 그리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을 살펴보면 환경을 조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물론 사회, 경제 환경까지 포함하여 좀 더 넓게 환경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 경제 환경이란 인구와 주거, 산업을 말합니다. 해당 사업으로 인한 인구의 변화 중에서 특히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과 주거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의 정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환경보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한 환경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서식지를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본래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 환경 보존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자는 물론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그리고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국가의 환경보존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환경보존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 연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국가 환경보존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해서 적용 범위나 연계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계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연계란 의미는 국토계획은 국토의 공간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환경훼손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환경보존계획은 환경훼손을 막아야 하죠. 그래서 국토계획과 환경보존계획은 태생적으로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고 갈등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도 해야 하고 환경도 보존해야 합니다. 개발과 보존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각각 연계 규정을 신설하고 공동훈령을 제정해서 2020년부터 환경보존계획과 국토계획의 수립 시기를 일치시키고 내용에 있어서도 서로 연계 및 연동되도록 하는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사업자와 국민의 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해서 사업자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존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에서는 국민의 환경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에서도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보존 시책에 협력하고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환경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존을 위한 책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환경 문제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일반적으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 문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축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불확실한 특성이 있으며
집합적인 특성과 자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환경 문제의 특성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인 복잡성입니다. 환경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복잡성은 아주 많은 행위자와 다양한 인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환경 오염은 오염 물질 간의 상승작용으로 오염이 심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 피해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래서 환경 오염 배출과 환경 영향과의 정확한 평가를 어렵게 합니다. 다음 특성은 감축 불가능성입니다. 환경 문제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없는 비감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는 거대하고 복잡한 순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은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과의 공생 관계를 통해서 토양 속의 질소와 같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광합성을 하면서 식물의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초식동물은 식물을 먹이로 섭취해서 생존하고, 또한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섭취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육식동물이 죽으면 분해자인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고 결국에는 토양으로 환원됩니다. 이와 같이 자연생태계는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이고 통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일부 하부 체계의 특성을 분석해서 전체 체계의 문제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는 항상 통합적이고 동태적이어야 합니다. 다음 특성은 시간적 공간적 가변성입니다. 환경 문제는 생태계가 지니고 있는 동적인 속성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기나 물은 오염되면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죠. 움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오염물질은 자연 생태계의 자정 능력에 의해서 정화되는데, 환경 오염이 자정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으로 인한 영향은 즉시 나타나지 않고 실제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특성은 불확실성입니다. 환경 문제는 매우 높은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장차 미래의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은 집합적 특성입니다. 환경 문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매우 많은 행위자들이 상호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합적 특성에 의한 환경 문제는 공유주의 비극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특성입니다. 생태계는 인간의 간섭이 없이 스스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발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계가 지니고 있는 자정 능력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생태계가 지니고 있는 자정 능력은 절대로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 오염과 환경 훼손이 생태계의 자정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원래의 상태로는 회복이 불가능하죠. 설사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 문제의 특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환경 문제의 특성 중에 하나인 집합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대표적인 환경 문제인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 사람이 소를 키우는 마을 근처에 모두가 함께 쓰는 목초지, 즉 공유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땅보다는 공유지에 가서 소에게 풀을 먹일 겁니다.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으니까 마구마구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공유지에는 더 이상 소가 먹을 풀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목초지는 황폐하게 변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듯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지하자원이라 초원, 공기, 호수의 물고기와 같은 공공재는 시장 기능에만 맡겨두면 이를 개인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원이 고갈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여하거나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이용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환경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 문제의 특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환경 정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환경 정책이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권위를 부여받은 정부가 결정한 행동 방침을 말합니다. 그러면 환경 정책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정책은 전형적인 규제 정책이고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고 여타 정책과는 갈등 관계에 놓여 있으며 정책 수요자가 불명확하고 정책 효과에 대한 가시성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정책 논의에 있어서 지역성을 지니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각 특성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정책은 전형적인 규제정책입니다.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 활동 등을 배출 허용 기준과 같은 기준 등을 설정해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정책은 주로 외부 효과를 치유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형적인 규제정책에 속합니다. 여기서 외부 효과란 누군가의 행위가 의도치 않게 남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끼치게 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과수원과 양봉농가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양봉농가는 꿀벌이 과수원에서 꿀을 얻어서 이익이 생기고 과수원은 꿀벌이 꽃의 수분을 도와주니까 이익이 생기죠.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공장의 매연이나 공사장의 소음은 의도치 않게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불확실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정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고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은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고 그래서 대다수의 환경 문제는 원인이 무엇인지 가능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타 정책과의 갈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정책은 다른 국가 정책과
갈등 관계인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에너지나 산업, 국토개발 등 주요한 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은 심각한 갈등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정책은 국토의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이 동반되고, 환경정책은 환경 훼손을 막아야 하니까 갈등 관계일 수밖에 없겠죠. 다음은 수요자의 불확실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정책이 지니는 또 다른 특성은 정책 수요자의 불명확성입니다. 환경정책으로 인해서 환경이 개선되면 이익을 얻는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수혜자는 바로 일반 국민과 미래 세대, 그리고 자연 생태계의 동식물입니다. 이들은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은 정책의 수요자가 잘 드러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비가시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정책은 다른 국가 정책에 비해 정책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환경 보존으로 인한 편익과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수세대에 걸쳐서 누적되어 나타나고, 생태계 보전이나 경관 보전과 같은 대다수의 환경정책의 편익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서 정책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선전하는 데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지막 특성인 지역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국지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서 지역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문제로, 궁극적으로는 지구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또는 국가적인 문제를 예로 든다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송전탑, 산업단지, 도로 건설 등 대규모 기간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의 경우 환경 문제로 인한 갈등과 대규모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적 문제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한 온실가스로 인해 인류에게 위험으로 다가온 기후변화라는 환경 문제에 대해 전 지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듯이 지역 간, 국가 간의 이해조정이 환경정책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의 특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이 어떤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2차 시 환경영향평가 개론 2편에서 살펴보기로 하면서 이상으로 제1차 시 환경영향평가 개론 1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